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기록적인 5,000피를 돌파했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 역시나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여기에 덧붙여진 그런 온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란드 관련 리스크가 이틀 내내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메타와 테슬라의 각각 5%, 3% 강세까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린란드발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고 또 매크로 지표까지 두 개가 호재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59% 상승 중이고요. 또 나스닥이 오늘 메타의 5% 강세, 또 테슬라의 3% 강세에 힘입어서 0.84% 상승 중입니다. 또 이어서 S&P 500 지수까지 0.5%,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이 군데군데 하락불, 빨간불을 제외하자면 초록불 상승장이 조금 더 강한 오늘 하루입니다. 역시나 메타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네요. 그전에는 구글과 메타가 거의 1년 전만 해도 비슷한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참 많이 하락했었던 메타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메타의 주가 하락이 좋은 매수 기회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이 때문에 오늘 메타의 주가 큰 폭으로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밤사이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의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상당 부분 시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안전요원, 그러니까 동승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테슬라 여러 가지 요인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약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넷플릭스도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G 에어로스페이스 6.78% 급락 중입니다. 이 4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연간 매출 전망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라클은 오늘 2.32%, 장중에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또 중국, 계속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공식적인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주요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입니다. 가장 먼저 이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이죠. 이 골든돔에 있어서 덴마크 총리 측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린란드발 관련 리스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속보로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유럽 측 8개 국가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했고요. 또 밤사이에는 덴마크와 미국 간의 입장이 얼추 들어맞는 듯한 그런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계속해서 이 관련 공식 석상에서 안보와 투자,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상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건데 특히나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골든돔을 포함해서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을 포함해서 북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골든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온건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나토와 골든돔과 또 광물검을 포함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골든돔에 있어서는 이 두 양국의 입장이 일견 상통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미국이 사실상 모든 접근권,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접근권을 갖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견 봤을 때는 굉장히 경계감을 키울 만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상 원래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었죠.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권까지만 갖게 되더라도 만족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을 온건하게 선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이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전의 두 번째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미국의 3분기 GDP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의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월 PCE 지수 물가 지표죠. 이것도 상당 부분 호재거리로 나올 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미국의 3분기 GDP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분기별 미국 GDP 성장률을 제가 그래프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25년 3분기가 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 전에 최고치가 이제 2023년 4.7%의 3분기 GDP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GDP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이슈냐면 전분기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3.8%에 그쳤고요. 이번 예상치도 4.3%에 그쳤습니다. 전분기를 월등하게 뛰어넘고 또 예상치마저 뛰어넘은 그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상 밖의 강한 경기 반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PC 상승률, 이 소비 관련 지표 역시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는데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그리고 PC 헤드라인 이런 지수와 또 가장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죠. 근원 PC 상승률 역시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 견조한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게 선회를 하면서 이게 상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메타와 특히 오늘 테슬라가 각각 5%와 3% 강세를 보였는데 자세한 이슈들 뒷판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은 전반적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가 거품이 아니고 더더욱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시장에 이목을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밤에는 메타와 테슬라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 이 1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과 메타의 시촉이 히트맵상에서 엇비슷했는데 구글은 치고 올라가는 반면 메타의 주가는 그동안 많이 꺾였었습니다. 이게 마진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또 AI 관련 비용 부담이 상당히 메타를 짓눌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은행 제프리스 측이 현재 저가 매수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면서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매우 좋은 구간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손해를 볼 위험에 비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현재 메타 목표 주가를 $910로 잡으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48%나 굉장한 상승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테슬라 역시나 3% 이상의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줬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요. 드디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완전 무인 로보택시,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자동차 혼자 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도 상당히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간단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면서 내년 말에는요. 일반 대중에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잠깐 쉬어갔었는데 오늘 로봇주가 다시 한번 급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되돌림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고요. 또
AI 발전의 병목이 전력이라면서 해결책이 태양광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주들 다시 한번 밤사이에 집중을 받았었는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030년과 2041년쯤에 조만간이죠. 이제 거의 5년 정도 남았습니다.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AI주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추가적인 상황 정보경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M7 종목도 잘 가는 하루였는데요.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확인해 볼 종목 메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기술주의 상승폭을 주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제프리스가 메타를 최선호주로 재확인했죠. 알파벳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 매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최근 출범한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서 첫 내부 AI 모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두 가지의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공군과의 대형 클라우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8년까지 미 공군의 클라우드 원 사업을 지원하는 1억 7천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졌습니다. 벤츠로 잘 알고 계신 메르세데스 F1 팀이 있는데 장기 스폰서십 계약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 클라우드의 글로벌 브랜드 협업을 확대하는 소식까지 동시에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테슬라입니다. 간밤 기술주의 상승을 또 한 번 이끈 게 테슬라인데요.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로보택시와 관련한 발언을 했죠. 올해 말까지 무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내년 말에는 옵티머스 로봇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인데 자세한 소식 월가 시그널에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종목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메타인데요.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5%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58%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 종목 확인해 보시면 테슬라 마찬가지로 오늘 좀 크게 올라줬습니다. 4.15%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좀 강경 대응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인도 경쟁 당국의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과징금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전력을 부각하면서 주가에는 좀 제한적이나마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구글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알파벳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40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월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좀 AI 기반 검색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출 전망을 끌어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죠. AI가 실적 레버리지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아마존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 보도가 나왔는데요.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주가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부터 약 16,000명의 감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상승 흐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요. 오늘 좀 다소 제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28%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알파벳도 살펴보시면 소폭 올랐습니다.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셨던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1% 올랐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실 만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인데요.
자, 알리바바 오늘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알리바바 산하에 T-헤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용 칩을 개발하는 사내 AI 반도체 조직인데요. 이곳의 IPO 준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빅테크가 이렇게 자체 AI 칩 가치를 부각하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오늘 주가를 밀어 올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암 백신 임상 성과를 발표한 후에 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암 백신의 5년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성과가 개선됐다라는 결과였고요. 백신 매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수익성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양학 사업이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2026년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는 예상의 가이던스였습니다. 지난해 20% 넘게 좀 고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알리바바 살펴보시면요. 오늘 5% 넘게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모더나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14% 오르면서 막판에 상승폭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 넘게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 중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지표는 지금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 그린란드발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마찬가지로 하락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내리면서 59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그린란드발 이슈도 있었지만요. 또 무엇보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죠. 이 EIA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큰 폭의 재고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86만 배럴이었는데 감소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실제치를 열어보니 플러스 360만 배럴. 재고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안도감에 다시 한번 공급이 늘고 있고요. WTI는 2%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진정 국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소폭 내리면서 1,463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밤사이에는요, 이 달러 약세가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달러 약세의 배경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 미국과 합세해서 3자 회동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유로화의 강세를 불러일으켰고요.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진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할 텐데요. 0.7% 하락하면서 9만 달러 선 다시 한번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처리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 조금 더 늦게 관련된 이슈들이 이 처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금 가격은 다시 한번 4,9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어느덧 5,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밤사이에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을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고요. 그린란드발 리스크는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 10년물은 조금 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채 2년물이 다시 한번 소폭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밤사이에 PCE와 GDP 등 각종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었죠. 이 때문에 현재 1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95%, 사실상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미 국채 금리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미국채 상황에 이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 이 미국 증시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을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우선 다행인 점은 그린란드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소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도 테슬라와 메타 중심으로 밤 사이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끄는 게 이 매크로 지표였는데 계속해서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또 PC 물가 지표도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네요. 오히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실망감보다는 기초 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장이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4.4%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강했고 재고 부담이 줄어든 점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지표도 시장을 안심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른바 근원 PC 물가 지수는 11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8%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급등하는 조짐은 없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비 지출이 꾸준히 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보다는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성장, 이른바 스트롱하지만 핫하지 않은 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최근 증시 반등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롱하지만 핫하지는 않은 성장, 한마디로 뭐 골디락스 이렇게도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어서 오늘 지표 딱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뭐 금리 동결이 9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지표를 보자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 들어서나 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들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4%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고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물가 흐름도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죠.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지만 연준의 목표치에 충분히 근접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표를 더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이 상당 기간 동결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가 보다 확실하게 안정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하반기에는 정책 전환 여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인하 시점이 언제냐보다는 연준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안정세로 접어든 건 역시나 좀 그린란드 문제가 진정됐기 때문이겠죠. 이 그린란드 문제 이제는 좀 완전히 수면 밑으로 내려간 걸까요?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네요. 네, 아직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을 즉각 흔들 정도의 급박한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유럽연합의 움직임입니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일단 완화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사실상 준장됐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자 유럽의 의회도 다시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럽 의회 의장인 로베르토 메촐라는 관세 위협 철회가 기준을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린란드 이슈가 당장 시장의 핵심 변수에서 한 단계 뒤로 물러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성장률과 소비, 물가 같은 펀더멘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시 반등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측면이 큽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다음 위협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린란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세나 자산 문제로 다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사안이 끝나는 이슈라기보다는 당장은 잠잠하지만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 지정학 변수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이슈라는 게 뭐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를 철회한 점,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소유권보다 적금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은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4%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4.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속보치였던 4.3%에서 0.1%포인트 상향된 수치인데요. 이번 성장률은 2023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은 수출 호조와 민간 투자 개선으로 꼽힙니다.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늘렸던 수입이 둔화된 점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은 3.5%로 서비스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투자는 컴퓨터 장비 지출 증가로 3.2% 늘었는데요. 특히 AI 인프라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물가 압력은 다소 확대됐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9% 상승해 전분기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의 시장은 다음 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연준이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9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19만 9천 건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0만 9천 건은 소폭 밑돌았습니다. 고용 둔화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변동성을 제거한 4주 이동 평균은 20만 1,500건으로 전주보다 감소했으며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1월 초 기준 계속 청구 건수는 184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는 신중하지만 해고 역시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용시장의 기초 체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뚜렷한 변화 신호는 아직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전국 확산을 자신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감독 요원을 탑승시킨 형태로 시험 운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완전 무인 상태로 공공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공식 허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한편 무인차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곳은 알파벳 계열의 웨이모로 웨이모는 미국 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 마이애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산하의 주크스도 시장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같은 발언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중동 지역에서 직접 대규모 투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샘 올트먼은 중동 지역을 직접 찾아 국부펀드 등 주요 투자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오픈 AI는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는 올트먼 CEO가 아부다비 국영펀드를 포함한 중동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가치 7,500억에서 8,300억 달러를 목표로 500억 달러 이상 자금 조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최대 1,200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입니다. 중동 자본은 최근 AI 산업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일론 머스크의 XAI 등 경쟁사들도 중동 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오픈 AI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회사는 지난해 데이터 센터와 AI 칩 등 인프라에 1조 4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한 가운데 구글 등 빅테크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중동 행보가 오픈 AI의 향후 성장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4%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에 대비해서도 좀 상향된 수치인데 이 정도면 미국 경기 예상보다 좀 훨씬 강하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너무 강하죠. 지금 2024년도 2분기부터 2025년도 3분기까지 지금 가장 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GDP는 네. 인간으로 따지면 발육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육 키와 상태. 몸무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도 그런가요?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키랑 몸무게 재나요? 저희 글쎄요. 때는 막 네. 앞에 줄 서가지고 짝 네네. 재가지고 다 이게 나와버려서 그랬죠. 네. 좀 작은 애들은 좀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줄자로 막 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발육 상태가 되게 좋은 애들이 있고 같은 학년인데 네. 같은 학년인데도 뭐 저학년이랑 똑같을 정도로 발육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편차가 심한데 GDP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GDP가 이제 그 기본 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 전분기라던가 전년 동기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원체 크잖아요. 근데 큰 애가 발육 상태가 안 꺼지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키가 2m 막 10cm에다가 몸무게가 이미 108kg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성장률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일 때 4%랑 키가 2m일 때 4%는 절대 수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성장률이 안 꺼진다는 거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이게 인간의 키랑 비교해서 그런데 인간의 키가 발육 상태 한계가 있잖아요. 한 고등학생 되면 이제 멈추죠. 대부분 성인 되기 전에. 네. 근데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키 몸무게가 다 완벽하게 자란 상태인 것 같은데도 마치 중고등학교 때 팍팍 크는 것처럼 그 정도 수치만큼 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강한 그 경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뭐 금리나 기대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냐. 어떤 거에 중점이 두겠어요, 당연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발육 네.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얘가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성장이 키랑 몸무게가 더 이상 자라면 안 되는데 뭐 몸무게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키가 더 이상 크면 안 되는데 키가 더 크네? 이런 거가 걱정이겠어요? 아니면은 얘는 이제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야 되나?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키가 너무 커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힐 필요가 없겠는데 이게 낫겠어요. 키가 잘 커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힐 필요가 없는 게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나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뭐였냐면 그거예요. 아니 키가 너무 안 자라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네. 맞춰야 되는데 키가 너무 자라서 성장 호르몬을 맞출 기대감이 없어졌네. 그것보다는 그냥 키가 자라서 키가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출 기대감이 없는 게 낫죠. 그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죠.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그러졌지만 주식시장에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것보다 기초 체력으로 그냥 커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란 것도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조금씩 누르면서 너무 키가 크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더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시면은 8%라고 바오바 정책을 포기했거든요. 중국도 덩치가 커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키가 1m일 때 8%랑 2m일 때 8%랑 수치가 다르잖아요. 걔네도 이제 8%라는 팔자를 깼습니다. 팔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기초 체력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성장률을 끌어올린 어떤 동인으로 뭐 수출 호조, 민간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걸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흐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계속 일회성이 아니겠죠. 이게 지금 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안 꺼지고 계속 40%대가 나오고 트럼프가 뭐 흔히들 막무가내로 보여지는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 폈느냐 이런 게 바탕이 돼서 그런 거예요. GDP 성장률이 안 꺼지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자산 가치도 오르고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임금 상승률도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는 임금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굳이 내가 막 너무 이론적으로 이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론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빼고는 네. 그래 잘해라 우리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 한 얘기랑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계속 뭐라고 했죠? AI 데이터 센터, AI 씬의 이 성장 속도의 빅뱅이 와가지고 우리는 GDP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바이든이 우리한테 똥덩어리를 던져줬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 6%를 근데 우리는 그 비율을 어떻게 내려버리겠다?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려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춰지도록 해서 이거를 321로 낮춰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의 빅뱅을 통해 가지고 네.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리니까 키 몸무게를 너무나 끌어올려 버리니까 키 몸무게 대비해 가지고 어떤 질병의 이 비중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마음대로 펴고 분사적인 옵션을 하던 말던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번 분기, 3분기만 진행이 되겠느냐. 아니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는 반도체 업황도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냉각 시스템 이런 것도 들어있고 네. 여러 분야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한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야죠. 아주 10년, 20년짜리이기 때문에 샘 알트먼도 저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1년짜리 돈을 얻으려면 저렇게 뛰어다니지 않죠.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하고 저렇게 국부펀드한테 뛰어다니고 빌릴 수 있는 돈의 어떤 출처는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알트먼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죠. 오늘 준비하신 자료도 뭐 지출 항목별로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 소비의 나라다. 트럼프가 유럽 가서 저렇게 마음껏 짓거리는 이유도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다 토대로 하는 거예요. 흔히들 트럼프가 저렇게 막 지르는 거를 도대체 무슨 뇌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말하나 보다.
저는 철저하게 옛날에 이력들을 보면 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부동산 업계에서 그렇게 큰 손이 됐겠어요? 철저하게 상권 분석을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야 우리가 소비 이렇게 큰 소비 꿀단지를 갖고 있는데 유럽 너네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서 팔래? BMW 벤츠 열심히 만들어 봐라. 그거 어디서 팔래?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GDP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 소비예요. 7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육 얘기를 했지만 그거잖아요. 발육이 좋은 애들이 여러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성장 호르몬을 맞았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가 친구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큰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육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개인 소비란 말이에요. 민간의 GDP를 아까 소비. 4.4%로 끌어올린 요인이 네. 소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맨날 떵떵거리는 거죠. 팔아. 아무리 불황이어도 우리 국민의 소비는 이렇게 뛰어나. 이 내수 시장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 덴마크든 어디서 팔려? 너 덴마크 낙농업? 우유 그런 거 치즈 어디다 팔 건데? 만약에 우리랑 교육 끊으면 너네 소 다 죽는다. 이겁니다. 소비 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말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머지 뭐 정부나 수입이나 수출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비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죠. 뭐 이번에 소비 지출 증가율도 3.5%로 꽤 강하게 나왔고, 근데 또 다만 좀 근원 PC 물가는 2.9%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러면 인플레 부담을 좀 크게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 네. 두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있는데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것에 하중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의 저울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FRB, FRS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금리 카드를 이용해서 네. 적절하게 인하나 동결이나 인상을 통해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라는 게 같은 색깔의 토끼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색깔의 토끼를 되게 빠른 애들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기가 4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 중점을 두느냐인데 네. 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플레 부담이 문제여가지고 과연 이걸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플레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되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으니까 PC가 연준의 공식적인 어떤 타겟이죠. 우리가 뭐 CPI, PPI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결국에 개인 소비 지출 2%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네. 장기적으로 연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PC거든요. 근데 그거 2%로 따지면 2.9면은 거의 1%가량 높은 거잖아요. 네.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나가는 게 물가 하면은 나가는 화면들이 대부분 저런 화면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연히 뇌리 속에 야 물가 오르면 야 내일 어떻게? 야 나 오늘 두쪽 오늘 살 걸. 아 오늘 노트북 살 걸. 100만 원 올랐다는데 한 달 전보다. 이 생각뿐이에요. 근데 뭔 생각을 안 하냐? 내 임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건 있죠. 아 왜 다 올랐는데 두쫑구 가격, 노트북 가격 올랐는데 왜 내 연봉만 올라?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게 동시에 같이 올라서 아까 말한 대로 임금 상승률이 내 이 지금 사고 있는 물품 상승률을 넘어선다. 네. 그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거예요. 실질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인플레 부담이 어느 정도 요 수치상으로 2.9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연준 뭐 하냐? 내가 에너지 가격 다 낮춰줬는데 물론 아까 전에 세부 항목을 딱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크냐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좀 특화된 거 금융 서비스나 이미용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미용실이라고 하는 그런데 헤어샵 서비스 이런 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말대로 에너지 가격이 확 잡혀 있는 건 맞아요. 가솔린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낮아요. 난방비나 이런 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2.9가 나온 게 아니라 2.9가 저만큼 오른 게 다 서비스 물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니 임의용이 조금 오르건 내가 금융 서비스를 하면 오른 건 그러니까 블랙록에 펀드를 가입하는데 펀드 매니저한테 그 내는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 펀드 매니저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많아도 블랙록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임의용 서비스의 수수료가 올랐어도 내 임금 상승률이 그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2.9%요 끈질긴 어떤 네. 2%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쓰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인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많이들 주목하시는 발표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조정 기준 15센트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8센트를 좀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은 137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였던 약 134억을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외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6%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의 시외 거래 상황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텔 실적이 뭐 EPS랑 매출은 모두 예상치를 웃돌게 나왔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런 경우는 미리 선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좋게 나왔는데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기술적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의 어떤 괴리감인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미리 타이밍을 재서 들어가는 게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먼저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선반영. 지금 예를 들어 분기 실적은 뭔가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2026년도의 1분기인데 네. 실적은 언제께 나오죠? 1월 달에? 1월 달에 작년 4분기께 나오죠. 네. 근데 저기는 회계 기준이 기업들마다 틀려가지고 분기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세 개 달을 모아야지 한 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끝난 부분이 분기 실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지금 2026년인데 2025년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격이 벌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실적 혹은 지금 뭐 이번 연도의 후반기 실적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주가의 어떤 모습을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인텔은 기사회생했죠. 인텔이 결국에 가장 행운이었던 거는 미국 기업이란 것이었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거의 국유화 수준으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인텔을 구하러 나섰고 인텔은 결국 살아났네요. 인텔이 저렇게 되면 파운드리를 하건 CPU를 다시 부활을 하건 굉장히 이 반도체 씬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됐네요. 부럽습니다. 마이크론도 살아났고 인텔도 살아났고 네. 샌디스크라는 업체도 또 지금 급등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주, 뭐 K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K 반도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미 턴이 넘어온 상태고 매그니피센트 7 같이 칩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메모리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네. 메모리 업체로 지금 이미 턴이 넘어왔어요. 주인공 턴이. 그래서 이제 쇼타임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인텔은 과거에 이제 IDC라고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결국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삼성전자랑 인텔이 예전에는 그냥 다 했죠. 모든 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이 1에서 10을 다 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라인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그래서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제조 전문 TSMC가 큰 거고 TSMC가 이끌어주는 ASE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패키징 업체가 뜬 거고 앞에 팹리스 업체가 뜬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퀄컴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퀄컴이라는 그 팹리스 업체 설계하는 업체, 제조하는 파운드리 업체, 패키징 업체 이렇게 분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인텔이나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이런 쪽으로 반도체 씬이 지금 계속 왔던 것이고 CPU의 어떤 저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인텔의 CPU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결국 AMD도 거기서 밀렸던 것이고 인텔의 GPU가 또 강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밀렸던 건데 지금 GPU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고 CPU 부분에서도 이 GPU가 딸리다 보니까 인텔의 CPU의 명성이 떨어진 건데 다시 부활할 가능성. 젠 수장도 그걸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인텔의 CPU의 능력은 뛰어나고 이 씬에서 활약해야 될 그게 많다, 포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텔의 부활을 네. 지금 뭐 시외에는 빠지고 있지만 네. 다시 또 지금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시외는 오늘 하루치를 보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격 조정 후에는 다시 또 다음 분기에 어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걸 예상해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텔의 실적 발표 전해드렸습니다. 뭐 시외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지만 좀 주가의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K 반도체에는 오늘 인텔의 회복 신호가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장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이 장중에 5,000피를 돌파했죠. 제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막 2,100선 이랬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상당히 이걸 비중 있게 다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는 세계 유력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르다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어저께 코스피가 장중 5천을 찍었다는 거 갖고 이제 기사를 나왔습니다. 이건 그만큼 좀 되게 이벤트가 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죠. 바로 5,000피 돌파, 드디어 이 달성 순간에 환호하는 모습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대로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두 가지를 주요 핵심 상승 동력으로 지목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나는 이제 상법 그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지배구조 개편을 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무관하긴 하지만 어쨌건 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시총이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그 FT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두 가지가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돌파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작년 이맘때라도 코스피는 2,5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지수가 더블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고 이걸 우리가 보다 자축해야 될 일인데 이 점을 한번 곰곰이 잘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이거는 정부 측에서 좀 주도를 한 이슈고 그다음에 반도체 급등, 이거는 뭐 굉장히 운이 좋게 잘 맞아떨어져 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급등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어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 시총의 거의 3분의 1을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해 들어서는 현대차까지 함께 좀 힘을 보탰는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한 쏠림이 좀 엄청났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뭐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게 정확하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을 살펴본다 SK하이닉스가 234%,
삼성전자 180%, 아. 현대차는 올해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그 상단에서 갑자기 코스피를 갖다가 아웃퍼폼하는 그쵸. 코스피가 이제 파란색 줄인데 제 밑에는 현대차가 그 빨간색인데 아웃퍼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5천 시대가 저는 사실 작년 한 12월 달쯤에는 한 올해 2분기 정도에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했고, 근데 여전히 반도체가 계속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쩌면 올해 1분기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1분기를커녕 1월 달에 당겨진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이제 현대차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가 밤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이제 밤사이에 민주당에서 3차 상법 개정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야당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이 조정형 개정안을 또 새롭게 내놨는데 뭐 두 가지 이슈 전부 다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더욱더 탄력을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식투자 개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고수하는지 말고 그 사고방식을 유연성 있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작년 이맘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상법 개정안이 그 엄청난 전국의 혼란 시기에서도 국회가,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국회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네. 기억하시면서 계시겠지만 당시 이제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당대표를 역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실제로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설왕설래 있었습니다. 야, 실제로는 하겠지만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할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온 것은 이제 그 배당을 갖다가 현실화할 수 있는 분리과세 또 했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역시 재계에서 반발이 심했죠. 그쵸.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내 결과 어떻게 되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거는 그 기업의 잉여자금 갖고 그 획득한 자금인데 이거는 보통주 같은 의료권이 없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정경련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는 이제 자살 소각을 갖다가 하면은 내 경영권을 뺏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살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걸 국민의힘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좀 바뀌는 어떤 스탠스를 갖다 보였다. 이 점도 사실은 주목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뀐 것은 무엇이냐? 코스피 5천 시대를 부인할 수 없는 동시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5천 시대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면서 투표 유권자 아닙니까? 이거를 바라면서 국민의힘도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 한번 코리아 밸류업 정책이 조금 실망스럽게 돌아가면서 우리 증시가 좀 크게 펀더멘털이 약해졌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확실하게 좀 이겨낸 데다가 또 반도체 활황까지 이게 좀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이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하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약간 한번 꼭지를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것도 일단 궁금하고요. 언젠가는 좀 조정 국면이 도래를 할 텐데 그게 온다면 언제쯤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만큼 변동이 심한 곳도 없고 또 우리가 코스피 아까 불과 1년 전에 2,500이었으니까 사실은 5,000에 올라가니까 뭐 겁나기도 하고 너무 또 가파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맞물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코스피가 언제 꺾일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귀를 해보면 됩니다. 코스피가 올라간 이유를 잘 살펴보면 올라간 이유가 희석되거나 철회되거나 이러면 이제 코스피가 다시 꺾이겠죠. 그러면 올라간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일들 때문에 올라갔다면 만약에 그 요소가 희석되거나 반발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 해당 법안을 갖다가 처리한다든지 해당 법안을 갖다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코스피가 꺾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설령 다음에도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제시되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되돌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코스피 5천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FT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FT 역시 시장이 심지어 FT 여전히 저평가로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에서 저평가, 아직도. 예, 네.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FT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은 역시나 정부가 추진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반도체 업황인데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얼마나 갈지 뭐 매일매일 여쭤보는 거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바꿔 말하면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V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또 주위에서 우리나라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레인지를 제시하죠. 뭐 현저가는 얼마, 목표가 얼마 레인지를 제시하는데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 코스피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가 얼마 도달했어요. 코스피도 꺾일 테니까 나는 팔아야지. 이렇게 가격으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지금 코스피를 상승했던 원동력이 이제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꺾인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죠. 아니 가격이 꺾였는데 그들이라고 뭐 뼈다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꺾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이 얼마예요?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이 되면 꺾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77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SK하이닉스가 120만 원 되면 꺾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꺾이느냐? 반도체 가격,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꺾인다라고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 꺾이는 게 영업 기밀입니까? 아닙니다. 신문에서 나오고 심지어 발표하는 분들은 그 D램 익스체인지 그런 사이트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꺾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도 다시 꺾이겠지만 한 가지 SK하이닉스의 별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ADR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ADR을 발행하겠다고 얘기했고 SK하이닉스 주총이 이제 조만간 열리겠죠. 네. 주총에서 ADR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제 그 현실화된다면 SK하이닉스 ADR은 보다 상승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ADR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실현이 된다면 더블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TSMC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ADR 역시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미 SK하이닉스의 그 분출에는 ADR도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ADR을 처리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꺾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같이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가격을 기준으로 꺾일 것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지만 ADR도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5,000피 후반부 정도로 와서는 현대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죠. 이 현대차 관련해서 마켓워치의 밤사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 주가가 급등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내놨다고요? 예, 그 마켓워치 보도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1월 달부터 아웃퍼폼을 아까 말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면서 현대차가 시총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그쵸. 대단히 큰 금액이죠. 100조 원이 넘었다는 건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 외국의 큰 손들 입장에서 당연히 5천 원, 1조짜리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손들입니다. 이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100조쯤 되면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집어넣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매도를 할 때도 충분히 안전지대가 되겠다라는 맥락이 그 시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올해 어제 종가인으로 15% 올랐지만 현대차 무려 77%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 3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LG 에너솔루션,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100조를 갖다가 딱 안착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시총 3위는 현대차. 그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너무 반도체만을 치중하는데 다른 업종에 또 현대차가 시총 3위로 또 안착이 되니까 코스피 입장에서 좋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 YTD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로만 보자면은 사실 반도체 투탑을 굉장히 압살하는 현대차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사실 어제는 현대차가 조금 쉬어갔습니다. 약 3%대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약세를 보였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밤 사이에 현대차 노조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아틀라스 도입을 합의 없이는 한 대도 도입하지 못한다. 굉장히 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타격을 줄 만한 뉴스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현대차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누르는 아웃퍼폼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CES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소개되면서 그쵸.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 정도였어?
정의성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부 제 기억에 20% 정도 지분을 갖다가 획득을 했는데 그거는 아는 분도 많았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에도 엄청난 주가를 다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틀라스를 갖고 현대차에 그냥 팬시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현대차의 매출과 주가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려면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공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야근을 시키건 그 휴일에 일을 시키건 아무런 현대차 입장에서는 초기 아틀라스만 배치하는 비용만 추가하면 되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 현대차 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어저께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한 대도 배치할 수 없다. 그쵸. 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그냥 하나의 엄포지 실제로 가능하게 있어. 지금 전 국민이 아틀라스를 환호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현대차의 어떤 입김의 영향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논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매년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공장에서 어떤 차종을 갖다가 생산할지도 현대차 노조가 결정을 해요. 그런 것도 결정하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갖다가 들여오는 순간 자신들의 영향력, 임금이 갖다 삭감하면서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를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면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현대차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슬라만이 좀 현대차의 주가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노조가 핵심 변수가 당분간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로봇은 이제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상당히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현대차의 손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맞습니다. 마켓워치에 이제 초점 중에 하나 그거였는데요. 마켓워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2035년이 되면 128조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 가치 올라가면 나의 어떤 자산이 증액된 거랑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거기다가 지분법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워치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128조 원이 되면 현대차가 지분법 평가액이 무려 35조 원이다. 엄청난 숫자죠. 이번엔 100조 원이 됐는데 지분법 평가액으로만 35조가 된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기 그런 맥락에서도 현대차가 이 로봇이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고 내부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현대차인데 앞으로 전망이 또 주가 전망이 궁금하네요. 뭐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현대차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게 된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안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얼마를 갖다 팔았냐? 3조 1,600원을 팔았고 기관도 3,000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매도했으니까 누군가 매수했겠죠.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매수 단가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매도 금액을 모두 받아서 무려 3조 4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오롯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롯이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니까 사실 이제 불안합니다. 누구나 다 들리는 생각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개인이 사서 이걸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개인이 끌어올렸는데 이 얼마나 정도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개인이 매수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게 좀 예외적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이었던 유일한 케이스가 언제였느냐? 그것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네, 그렇죠.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것과 현대차는 다르다고 봐야 된다. 왜 다르다고 봐야 되냐? 당시는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시장이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가 성공했지만 이분들이 또 잘못한 게 무엇이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물린분이 많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를 현대차나 이번에 상황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밤사이 로봇 섹터 제가 한 가지 이슈를 또 캐치를 해온 게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머스크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이 휴머노이드를 좀 판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오히려 좀 경쟁자다 보니까 오늘 이 관련해서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현대차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조금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틀라스가 처음 보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이제 대단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고 중간에도 유니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퍼스트 티어고 그다음 현대차는 세컨이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일반 가정에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완성차의 FS3를 갖다가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게 폭격을 하듯이 현대차도 사실은 좋을 건 없다라고 네.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 이슈에다가 또 밤사이에 테슬라의 가성비, 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하는 여건까지 오늘 현대차의 주가 조금은 좀 우려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우리 증시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또 주요 시장 관련된 기사들 준비를 했는데 어제 뭐 여러분들 직접 다 목도하셨던 것처럼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좀 마무리가 5천을 지키지는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5천을 일단 돌파했다라는 건 이제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 이 전임 미답의 이 단계에 올라섰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데일리도 오늘 이 지수 5천, 코스피 5천 돌파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오늘 1, 2, 3면 주요 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 기사 좀 담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죠. 아무래도 이게 제일 관심사시기 때문에 5천을 넘었으니 여기서 이제 또 뭐 세론 나오고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특히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의 얘기들을 좀 종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장과 다르다. 이 과거의 상승장과 다르다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론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작년부터 열심히 뛰어왔는데 딱 달성하고 났을 때 그 허탈감이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올라왔고 수익을 어느 정도 냈으니까 나 이제 팔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익 실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생각들도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수익을 냈던 이 주식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비싸진 이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되지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과연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충분히 있을 거라는 얘기가 바로 리서치 센터장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뭐 6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제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 위원회에서는 6천이 아니라 7천까지 얘기를 하고 코스피가 7천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좀 나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 너무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5천까지는 뭐 잠시 후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특히 이제 반도체나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천을 넘은 게 너무 허덕허덕하면서 온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좀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어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 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이거죠. 글로벌 주요 시장의 뭐 지수들, PBR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한 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죠. 우리가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5천 올랐어도 이제 11점 퍼 기준으로 11배 살짝 넘은 수준입니다. PBR 기준으로 1.6배 수준인 거고요. 근데 그 위에 애들 쭉 보시죠.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한 군데만 얘기해줘. S&P 500만 놓고 보더라도 S&P 500의 퍼 기준으로는 절반이고 PBR 기준으로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S&P 500이랑 직접 비교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해도 5천까지 올랐다고 해도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표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내 증권사 센터장들이 대부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한타증권, IBK증권 같은 일부 증권사들은 6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6천 얘기를 하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천에서 5,500 사이에서 코스피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했었던 증권사들도 대부분 다 이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나왔었던 대신증권의 이응민 부장 같은 경우도 원래 5,300 얘기를 했었는데 5천 선대 중후반으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조만간 이런 수정된 리포트들이 증권사들에서 잇따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중요한 거는 반도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올 들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좀 쉬면 조방원전 여기에 이제 또 이 자동차가 로봇과 붙으면서 이게 또 굉장히 또 주도하는 섹터가 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섹터들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또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또 무엇보다도 지수가 5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또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한 상승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기사로 좀 가져온 건데요. 이재명표 주주 친화 정책 통했다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개편이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제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분들이 어제 5천 넘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뭐 5천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6천 또 7천까지 갈 수 있다. 그를 가기 위한 이제 정치권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상속 또 증여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상속 증여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재계에서도 계속해서 뭐 요청사항이 있었던 거고 시장에서도 시장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적인 어떤 개선 방법으로 이 상속 증여세법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저 내용 자체가 뭐 이게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상속 증여를 할 때 이 가산세가 20%가 좀 붙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이 상속 증여를 어떻게든 해서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가 자체를 아주 눌러서 싸게 주가를 만들어 주가를 내 회사의 주가를 싸게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내 자식한테 상속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덜 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주가를 연동을 해서 이 세금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꼼수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벌여왔던 건데 결국은 이거를 인정을 하고 대주주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이 주가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좀 마련을 하자. 그래서 상속 증여세를 손질을 하자. 이제 이 내용이 좀 되겠고요. 뭐 세부담 경감 또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물납을 허용한다든가 물건 그러니까 주식으로 내는 거죠. 이걸 허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장회사 최대주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20%를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법안은 이제 나와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좀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곧 국회를 통과할 이제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상수도 증여세법 과정 이게 이게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 증여세가 뭐 당장 뭐 상반기 안에 될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가 이재명 대통령 표 이를테면 주주 친화 정책에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상황도 좋은데다가 이런 어떤 제도적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시행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넘어서 이제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 5천 이상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좀 가나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이 현안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은 뭐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이제 지금 연간 한 200억 달러씩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수요. 물론 이건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 기업들도 환율이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수출로 번 돈을 한국 시장에 풀지 않고 계속 좀 갖고 있는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의 해외 투자 뭐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자꾸 이제 일본이 자꾸 돈을 풀죠. 그러니까 엔화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도 엔화 연동도 자꾸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WGBI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이익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원달러 환율을 상방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또는 한 20-30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담겨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이 WGBI에 이제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원래 1년짜리가 이제 8개월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들어올 돈이 8개월 동안에 이제 빨리 들어오는 거죠. 압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달러가 국내에 또 짧은 시간에 그 같은 금액이 예를 들어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제한하고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좀 있고요. 다만 이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더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뭐 어떤 뭐 산업이나 인프라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또 나와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ESS가 끌어올린 리튬값 배터리 업계는 신중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표 보시면 리튬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역대 최고가, 물론 그거에 비하면 한차가 지금 모자라죠. 근데 지금 제일 밑에 현재 시세만 보시더라도 저점 대비 2배가 넘게 좀 올라와서 어쨌든 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이 지난 2년 동안 크게 고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면 역레깅 효과라고 그러죠.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계속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뭐 배터리를 팔려고 그러니 사는 쪽 입장에서 아니 리튬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원가가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계속 손실이 늘어나는 이 구조가 가장 큰 거 아니었겠습니까? 또 갖고 있는 리튬의 이 재고 자산이 자꾸 이제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었고요. 일단 이 기사의 내용은 EV 즉 전기차 캐즘이 해소가 돼야 결국은 배터리 업계가 완전히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담겨 있고요. 제 생각은 여기다 좀 덧붙여서 작년부터 지금 ESS가 때문에 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랐던 그것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다면 결국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ESS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2차 전지주를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시키는 이유가 역시 로봇 관련된 또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ESS 들어가는 이 LF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또 우리 배터리 업계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다 로봇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기차 이거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대세니까요. 전기차 수요까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배터리 업계에는 지금은 조금 뭐
걱정스럽고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배터리는 핵심 어떤 그런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린란드 리스크가 많이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었죠. 이 덴마크 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린란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에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격 철회했고요. 또 밤사이에는 그동안 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접근권으로 한 발 물러선 모양입니다. 거기에 또 매크로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또 빅테크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현재 우려감이 하나 부각되는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이분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상당히 정규장에서는 움직임이 좋았었죠. 이 그린란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인텔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시각 8% 가까운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 어떤 점이 그렇게 실망스러웠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이던스가 비슷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원래 4분기 실적 자체는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예상이 134억 달러였는데 실적 매출은 137억 가까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 2% 정도 매출은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은 8센트, 7센트 정도의 그 예상이었는데 15센트니까 0.15달러 훨씬 좋았죠. 주가가 실망한 거는 1분기 전망이죠. 1분기 전망이 매출이 117억에서 127억 달러. 예, 평균을 따지면 120 초반 정도 되겠죠. 그거 정도의 매출인데,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이제 EPS는 마이너스 0.21센트. 이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넌 갭으로서는 그냥 브레이크 이븐. 컨센서스가 얼마였냐? 컨센서스가 매출이 126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컨센서스 126억 대로 했을 때 매출 1분기 전망이 하단은 상당히 낮죠. 네, 상단 미치니까 전체적으로 매출 전망이 낮았고, 그 EPS도 원래는 그래도 한 5센트 정도 예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갭으로는 브레이크 이븐. 그다음에 일반적인 EPS 마이너스 21센트니까 전망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 1분기 1월달 들어서 40% 넘게 올랐거든요. 작년에 80% 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이니까 40% 오르고 8% 빠진 게 대단한 건 아니죠. 실제 1분기 전망이 좀 예상보다 주가가 올라온 속도에 대비해 1분기가 바로 올라오지 않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18 옹스트롬 얘네들이 그 최신 첨단 그 제품인데 프로세스 노드인데 파스파 레이크라고 있어요. 이게 램프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가동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1분기까지는 가장 아직 공급이 수월하지 않다. 얘네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의 이제 공급 상황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1분기는 가장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수요 대비했을 때 얘네들 공급이 못 따라줘서 이게 램프업이 충분치 않다는 걸 CEO도 CFO도 얘기를 했고, 다만 펀더멘털적으로는 2분기 이후부터는
여기 램프업 생산이 증가되니까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금 인텔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에 대한 반락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펀더멘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인텔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상당히 실망감을 안긴 것 때문에 현재 좀 급락세가 애프터마켓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코스피 5천을 돌파하게 만든 주역도 바로 반도체인데 올해 이 반도체 앞으로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갈 수 있죠. 근데 yes and no인데 첫 번째 답은 yes입니다. 그게 못 이어간다면 주식장은 4천원 다시 내려가죠. 운명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어가지 못한다면 장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시면 안 돼요. 근데 더 갈 텐데 어느 정도 더 가서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발생하면 급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냐? 상승하는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반도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상승하는 이유라면 매크로가 그린랜드, 뭐 전쟁, 뭐 관세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급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나 미국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50bp 급격히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아니면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뭐 부각이 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포함해서 시총이 1,000조를 돌파했다. 이런 헤드라인도 상당히 제 눈길을 좀 끌었었는데 이렇게 좀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오면요. 좀 외국인 수급 같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스스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오비 일하기 뿐이에요. 한국 시장이 2,500에서 5,000 올라온 거는 정부의 정책과 정책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고 뭐 이런 측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환율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환율은 여전히 높죠. 문 대통령의 희망과 정책적인 방향성으로는 그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 지켜봐야 될 일이고 상법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가 있죠. 그 상법 같은 거 프로그레스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의 80%, 50% 이상 설명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게 기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건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이 하이닉스 이익이 너무나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 3개월 사이에 50% 이익의 증가, 시가총액의 35% 차지하는 게 이거에 의한 것이 거의 80%이고 이익의 컨트리뷰션에는 90%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MSCI에 편입되거나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거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되고 진짜 환율이 우리나라 자생력에 따라서 1,400 근처까지 빨리 간다면 그때는 리레이팅의 힘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안 열어놓은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 주가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간 거하고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하고는 사실은 괴리가 있다라고 네, 확실히 이 삼성전자 관련 이슈는 역시나 개별적으로 좀 올라간 거지 우리 시장의 리레이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29일 슈퍼데이가 기다리고 있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가 아니라 확정치를 발표를 하고 또 세부적인 성적표까지 다 공개가 된다고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3가지는 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가격, 디램하고 랜드 가격 오르니까요. 가장 궁금한 거는 엄청 이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첫 번째 메모리 업체 갖다 쓰는 PC 고데이나 센터 휴대폰 업체가 장기 공급을 원하겠죠. 일반 롱텀 어그리먼트.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안심할 것 같아요.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공급 계약 현황.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공급의 부족이니까 요즘에 PC 가격이 오르는 거 많이 보시죠. 예, 델도 그렇고. 그럼 PC나 휴대폰 업체들은 이런 갖다가 쓰는 업체들은 이른바 이제 반도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빨리 만들어 생산 늘려 투자 늘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삼성하이닉스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지 아니면 끝끝내 아니면 당분간 아직까지는 투자의 공격적인 증가를 안 할 것인지 최근에 일주일 전에 TSMC 실적 발표될 때 매출 올해 한 30% 성장합니다. 그런데 1사분기에 1사분기가 올해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은 이제 한 32%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매출 속도 증가 속도하고 연결돼서의 투자 증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공급 부족을 단기에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그런 반도체 업체 더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하이닉스가 어떻게 이제 캐펙스를 증가하는 공급의 요구 사항을 맞춰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른바 투자 금액의 상향의 정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HBM4 콜 그다음에 워낙 반도체 가격 일반 DDR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HBM 낸드 DDR 당연히 이제 낸드는 아직은 마진이 고작 30%입니다. 1년 전에 적자에서. 그러면 D램의 40%, 50%, 60%, 70%보다는 낸드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뭘 할 것인지 고민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서 HBM4 콜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끝났나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럼 낸드는 안 하나요? 덜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똑같고요. 삼성만 얘기한다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연초에 한 거는 잠정 실적 이번에는 확정 실적인데 확정 실적은 부분별로 나옵니다. 부분별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메모리 어떻고 파운드리 어떻고 매출 이런 것들 영업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게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건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파운드리의 실적과 프로그레스, 고객 확보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확인하고 싶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하죠. 이제 오전 9시니까 삼성전자보다 먼저 좀 발표가 예정되었는데 기대치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매출은 31조 원이 예상치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은 18조 원까지 봤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분수령이 될지 추가적인 이 실적 발표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챙겨볼까요? 네, 수치적으로는 업데이트가 다 안 된 데가 있으니까 17조 정도 전후로 보통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대 심리는 더 높죠. 18조 이상, 일부에서는 19조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이제 다음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넘버 자체는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타이밍상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덜 중요한데.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관전 포인트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습니다. HBM4에 대한 얘기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낸드나 DDR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캐펙스는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정도에 대한 답변이라 보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밤사이 인텔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까지 자세하게 챙겨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